네, 이제 방금 논의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에서 각 조문별로 어떤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으면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우리가 개헌 논의에 헌법에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야만 하는가, 그 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형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차별금지라든가 또는 평등권 침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사실 법적인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비준한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공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평등권 침해 사례, 그리고 여성과 성별에 근거한 여러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표 같은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과연 사회권 규약이 어떠한 것이길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기인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런 점에 기해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개헌 논의들을 좀 더 본격화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들에 치중하고 있는 면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평등권과 사회권에 대한 논의들이 이 헌법의 개헌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자 이 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등권과 사회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등권과 관련된 논의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 이제 기억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사회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적인 계획하에, 즉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이것들을 담아내고 있고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의도 역시 2007년, 2005년에서부터 일정 정도 진행이 되다가 2010년 이후에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 내부에서 사회권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러한 논의들의 확장성이 또 학계에까지 미쳐서 사회권 지표라든가 또는 여성 사회권 지표, 일생활 양립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우리 삶의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내기 시작했고, 과연 이것들이 왜 지켜지지 않을까, 왜 권리로서 담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회권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권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약간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회권 규약에 우리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 안에는 매우 포괄적이고 많은 권리 목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권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보장권이 이 사회권과 동의어로서 이해될 그런 핵심적인 권리 영역으로서도 나와 있는데, 이 사회권은 이제 조문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보장권을 포함해서 노동권이나 건강권, 그리고 주거권, 그리고 문화권 이 등등의 모든 그 권리 목록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엔 사회권 규약에 대한 논의들과 그것의 국내적 어떤 이행력, 국가의 책무성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회권 규약이라고 약칭하여서 얘기하는데 이 규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현재 이 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67개국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이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통해서 비준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31개의 조문에 우리는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권 규약 자체가 유엔에서 이제 채택이 된 것은 1966년이었고 76년에 발효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의 적용일은 1990년입니다. 2조에서부터 전부 쭉 보시면은 약 15조까지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2조에서는 평등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3조에서는 남녀 동등권, 그리고 제6조에서는 노동권, 6조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 8조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조에서는 사회보장권, 10조에서 혼인과 양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10조에서 임신과 거기에 관련된 휴가 등등의 그 권리, 그리고 11조에서 그러니까 식량의복 주택을 포함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조의 예를 보시면 건강권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13조의 교육권, 그리고 15조의 문화권과 과학에 관련된 향유권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의 그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한국이 그러면 이러한 그 권리 항목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러한 피해를 구제할 법적인 근거와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권 규약의 이행력이 한국 사회에서 담보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게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피해 구제의 절차라든가 또는 국가의 사회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권 규약 그 당사국으로서 관련된 기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규약의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이행 실적 같은 것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모니터링도 같이 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보고의 주체는 시민사회 기구가 따로 있고요. 2007년부터 이제 5년마다 그 NAP 그 공고안을 작성해서 실제로 이 공고안을 정부에 주면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사회권을 이제 실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인권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이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권과 관련된 실효적 이행은 매우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07년에 1차 기본계획을 이 NAP 기본계획을 세워 수립했고요. 2012년에 2차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인권위의 공고를 받아서 수립을 했고 현재 3차는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2017년 3월경에 이 수립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정부 변화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NAP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효적 수단 또는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과연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사회권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사회권의 권리 항목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개헌 헌법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왜 이제까지 그러면 그 사회권 규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비준을 하고도 그것이
여러 가지의 그 국내적 책무성을 이행의 어떤 담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또는 피해 구제 절차 또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권 규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서 얘기된 것이 자유권적 권리 목록들은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법적 구제를 받는 절차가 없다라기보다는 매우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권하고 자유권은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인권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쟁점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가? 과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바로 헌법에 아니 법률에 또는 사법적 권리에 호소해서 어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구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러한 그 적정 수준의 삶의 수준을 보장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에 호소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논의들은 국제사회의 논의는 일정 정도 특정한 형태로 아마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리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헌법에도 사회권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이제 일치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각국 사회권과 관련된 이제 비준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준을 했고, 그리고 이 권리의 성격과 이행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권리 목록에 대한 논쟁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여러 이제 각 국가들에서의 논의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몇 가지의 쟁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특히 이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회권이 이거는 인권이 아니라 어떤 정책 가이드라인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입법 활동 또는 특정하게 재정이 얼마나 있는데 그 재정과 자원을 어느 정도 이 사회복지나 뭐 이런 파트에 더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첨부 인권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성과 상호우존성 또는 공분산성을 언급하면서 적정 수준의 생활 보건 또는 교육 사회보장 및 일자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 자유권마저도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권과 자유권을 분리 구분해서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표를 하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역시 자유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권과 자유권은 분리불가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유권은 굉장히 비용 중립적이지만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 투입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인권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권에서. 그런데 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 여타의 다른 형태의 뭐 대중교통의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경찰력의 안전한 뭐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도 역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자유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유권은 절대적인 보장의 권리고 사회권은 상대적 보장 권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권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한편으로는 사회권이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뭐 한국의 사회보장이 어떻게 기준이 같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침해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즉각적으로 호소할 수 없다라는 주장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별로 다른 어떤 기준 또는 변동 가능한 권리라고 사회권을 정의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 규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필요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정할 수가 있고 특히 최저 핵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다,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이 본질적으로 자유권과 다르게 취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 있어서의 표현 부분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다시피 국민으로 표현되었던 부분, 우리가 이제 전체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난민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 주체 부분도 모든 사람이라고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1993년에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및 행동강령 등을 통해서 일정한 입장들을 정리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이미 일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회권과 자유권의 이혼론은 이미 극복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는 사회권의 보장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사회권에서도 일정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책무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뭐 성폭력 사례를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것의 방법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차치하고라도 뭐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을 밝힌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그것이 일정하게 비용과 이런 거하고도 재정 투입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권의 그 구속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쟁점이 과연 그러면 이 사회권이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내 헌법학자들께서는 사회권의 사법적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권의 가장 큰 수혜 계층은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 계층,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은 그것을 법에 호소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사회권이 그 사법적 보호를 받아왔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 국내외적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뭐 토론에서도 많이 보완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주영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권의 어떤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사회권 이행을 위한 기본 과제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그럼 사회권과 헌법 그리고 개헌의 과제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본다면 우리가 2016년에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약식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체감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권 규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국제적 차원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회권 규약 선택 의정서를 우리는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서 이 사회권 규약을 우리가 좀 더 그 선택 의정서, 사회권 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권 규약을 재판 규범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해석 기준으로 인용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사회권 규약 인용은 8건에 해당되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은 사회권 규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훨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지금 해주셨고요.
이러한 사회권이 국가에서 인정되어지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발제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뼈아픈 예로 2002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원 확인과 관련해서 헌법이 또는 헌법재판소가 사회권과 관련된 시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가용자원의 범위 또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사회권을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인식의 전환 또는 구체적인 실행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의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어 있는 사례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개헌의 중요한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사회권이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서의 권리 목록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공에서 헌법에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사회권 실행이 가능하게끔 됐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또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권의 국내적인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사회권에 대한 또는 평등권 침해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